하시면은 그래서 반만년이라는 역사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자, 불 자, 한국의 성곽과 남한산성 그래서 우선 1부는 한국의 성곽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근데 시간이 2시간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 지금 시간 요게 이렇게 하면은 3시간 해야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에서 제가 강의를 시리즈로 합니다. 그래서 서울 한양도성, 수원 화성, 남한산성 한 타임씩 해서 전부 다 이렇게 저쪽에 그 보은의 3년산성도 하고 그 시리즈로 제가 한국의 성곽을 강의를 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할 때 이 한국의 성곽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성곽의 역사 그리고 남한산성까지 이렇게 합쳐서 2시간에 압축해 드릴게요. 조금 빠르게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우선 성곽이라고 하는 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곽이라고 하는 거요. 이 성이라고 하는 거, 성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성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곽이라고 하는 거를요,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요걸 먼저 보세요. 요거 한번 보세요. 지금 보세요. 임금님이 거처하고 계신 곳, 바로 궁이라고 그러잖아요. 궁이 있죠? 궁궐, 경복궁 생각하세요, 여러분. 경복궁이 이렇게 있잖아요. 경복궁을 보면은 여기 임금님 살고 있는 그 근정전이나 사정전이나 뭐 이렇게 그 전각이 있고 그 둘러싸고 있는 담이 있잖아요. 그게 성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거 궁과 이게 성이 합쳐서 궁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복궁을 우리는 궁성이라고 그게 안 하잖아요. 근데 그냥 경복궁이라고 하고 창덕궁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궁성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의 자금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금성, 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궁성 그러면 여기가 궁에서 원래는 여기 임금님이 살고 계신 요 전각, 요 건물에서 여기서부터 그 성까지 그러니까 담까지 거리가 3리예요. 3리. 그리고 요걸 궁성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임금님을 보호하기 위한 그 성이라고 해서 내성이라고 그래요. 안쪽에 있다 해서 내성이라고 그러고요. 그럼 바깥에 그러면 또 성이 또 있지 않겠느냐? 바깥에 외성이 또 있어요. 그 외성을 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성곽 그러면 남한산성 같이 쌓여져 있는 이런 그 성을 성곽이라고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임금님이 계신 곳 여기 내성과 곽이라고 하는 이 외성을 합친 말이 성곽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성곽이에요. 원래 그래요. 이게 성곽이라는 말은 이렇게 성과 곽이 합쳐진. 그래서 여기가 성에서부터 곽까지가 거리가 7리예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계신 그러니까 그 전각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10리를 바깥으로 해서 삥 둘러싼 게 바로 성곽이에요. 그러니까 내성, 외성 합쳐져 곽이고요. 그리고서 여기다가 문을 하나 만들고 여기다 만들고 그럼 어떻게 돼요?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이 되겠죠. 그래서 4대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바깥으로 나가면 4대문 바깥으로 나가면은 요거 보세요. 요 궁성이잖아요. 나가면요 곽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교라고 그래요. 원래 이 교라고 하는 건 중국에 사용하는 용어예요. 이게 주례라든가 이런 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게 곽에서부터 교까지가 요게 100리. 원래는 중국에서 200리예요. 우리는 100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교에서부터 요 끝에까지 또 기까지가 또 100리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곽에서부터 기까지가 200리예요. 그러니까 동대문에서부터 바깥에 여기 끝에까지가 200리 거리, 반경 200리 거리. 이게 뭐냐면 바로 여기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에 사용하는 용어예요. 요 경전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합쳐서 여기 경서부터 여기까지를 전이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라고 하는데 요거 경 그러잖아요. 서울을 보통 우리가 일제강점기 경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경성이라는 말은 외성과 내성을 합친 말, 경성이라는 말 여기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아마도 지금 혹시 경기문화재단에 그 기전문화연구소라고 하는 것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인천교육대학 지금 여기 경인교육대학교로 이름 바뀌었잖아요. 거기에도 있어요. 지금도 그 경인대학교 기전문화연구소라고 있어요. 그 기전문화 할 때 기전이 무슨 뜻이냐? 경기도라는 뜻이에요.
경기문화재들은 지금 기전이라고 쓰는 말이 일반적으로 옛날에 이렇게 썼기 때문에 지금 그걸 전부 다 써요. 그래서 기전이라고 그러면 요 분홍색 구간하고 바깥에 있는 초록색 구간을 합친 말. 그러니까 경기도에 이게 기전이. 옛날엔 기전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지금에 와서 뭐라고 부르느냐면은 여기 서울경자, 요 경계에서부터 여기까지라고 그래서 기전을 안 쓰고 경기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가 여기서 이렇게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약에 강원도다 그러면 강릉하고 원주가 합쳐진 말이고, 뭐 전라도라 그러면 전주하고 나주가 합쳐진 말이고, 경상도 그러면 경주하고 상주가 합쳐진 말이라고 하는 건 다 아는데, 그러면 경기도는 어디하고 어디 합쳐진 말이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대답을 못하죠. 그 사실은 경기도라는 말은 이렇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경과 기에서 나온 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걸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성곽을 설명하면서 이걸 말씀을 좀 드렸는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성곽이라고 하는 거, 성과 각이 합쳐진 말을 성곽이라고 한다. 그런데 일반 그 개념으로 오늘날에는 이제 뭐냐면은 성곽을 꼭 궁궐이 없어도 성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산성이 됐든 무슨 뭐 평지성이 됐든 읍성이 됐든 이런 걸 다 합쳐서 그냥 성곽이라고 그렇게 보통 명사로 써요. 그걸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곽 같은 경우도요. 우리가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잣이라고 그랬어요. 성곽 명칭 같은 경우도 잣.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잣? 혹시 여기 용인에서 오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용인에서 오신 분 계시면 금방 알 텐데 뭐냐면 용인에 한리산성하고 석성산성이 있어요. 두 개가 이웃돼 있어요. 그 사이에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요. 근데 그 고개 이름이 잣고개예요. 왜 잣고개일까요? 그게 양쪽에 성이 있으니까 잣이에요. 옛날부터.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잣고개예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길 잣고개니까 옛날에 잣나무가 많았나 보다. 그래서 잣백자를 쓰고 고개라고 해서 현자를 쓰고 그래서 백현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기 백현동, 백현초등학교, 백현고등학교 온갖 다 백현인 거야. 그러니까 잣나무 꽃, 그 고개라고 하는 이름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한 그 오류죠. 그 용어를 그렇게 이제 그 와전된 그런 형태인데 바로 그것처럼 거기가 잣고개, 바로 양쪽에 그 잣성이 있는 그 사이에 있는 고개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순우리말, 이거는 잣이라는 말은요, 지금 전국에 그 지명을 연구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기 연세대학교 배우리 교수님 이제 지금에 돌아가셨지만, 이분하고 그 같이 연구하셨던 그런 분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하고 만나서 이 얘기를 나눠보면 정말 재미있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지명 얘기들. 지명 얘기도 이 성남 같은 경우는 재미있는 지명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잣이 전국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고구려 같은 경우는요, 이 고개를 뭐라고 불렀느냐면은 이 홀이라든가 구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호로구르 성 들어보셨죠? 연천에 있잖아요. 네. 지금 연천에 그 호로구르 성이, 연천에 호로구르 성이 있다는 얘기 무슨 뜻이에요? 연천까지 고구려 영토가 거기까지 왔다는 거죠. 또 사실은 그 성 이름들이 보면 지금 저쪽에 대전이라든가 청주 아니면 심지어는 저기 어디야 거기가 하여튼 저쪽에 충청남도 지역에 고구려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들이 있고요. 그 다 그런 성의 뭐랄까 성의 축성 그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다 이게 고구려인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영토를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죠. 그 다음에 또 이 백제 같은 경우는 티라든가 티라고 그랬어요. 뭐 사리 티라든가 무슨 티 이랬어요. 그래서 그 티자가 들어가는 것들은 전부 다 성과 관련이 있어요. 또 이 신라 같은 경우는 벌이라고 그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여러분 설화벌 그래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설화벌 그러면 벌 그러면 벌판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넓은 공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원래는 성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설화벌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 상주라든가 뭐 거기에도 원래 옛 지명들이 다 벌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홀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게 홀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 수원이 원래는 매홀이었어요. 옛날 이름이. 그러니까 옛날에 고구려 땅이었다는 얘기죠. 고구려의 그 이름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이 고구려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이제 홀 구루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런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원래 백제가 고구려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내려왔어요. 인천을 뭐라고 불렀어요? 인천? 이치홀이잖아요. 홀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꼭 참고해 주시고요. 한반도 우리나라의 축성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축성 같은 경우는 성을 쌓는다는 얘기잖아요. 축성을 언제부터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면은 아마 여러분 지방에 이렇게 이제 답사를 가보시면은 그 환호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환호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옛날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옛날 적어도 청동기 시대 정도 되면은 그 이전 사람들은 그런 흔적이 보이질 않아요. 근데 적어도 청동기 시대 정도에 이렇게 오면은 마을에 물타리를 만들어. 외부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물타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물타리 바깥에다가 뭐를 내? 또랑을 만들어요. 못 건너오게. 그걸 환호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일본의 오사카 성 같은 데 가보면 해자 있잖아요. 해자예요, 해자. 그러니까 바로 환호가 발달해서 해자가 된 거예요. 그런 개념을 생각해요. 우리나라에도 해자가 있었어요. 옛날에 성에. 한국에. 그래서 이렇게 환호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환호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었는데 마을에 그러니까 도랑을 파서 거기에 사람들이 건너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구조가 있었다고 하는 거. 그 청동기 시대 그런 것이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기 시대에 오게 되면 초기 철기 시대에 오면은 이제 목책을 만들었습니다. 목책. 예전에 그냥 뭐 물타리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막고 환호를 만들었던 것에서 좀 발달해가지고 이제는 큰 통나무들 있잖아요. 그런 나무들을 갖다가 다 가서 쭉 연결해가지고 안으로 사람들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방어 개념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만들어지게 됐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이 성이 축성되던 그런 시기가 언제냐면은 AD 3세기 정도, 삼국시대 그때쯤부터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는 뭐냐면은 그때 정도가 오게 되면은 그 이전에는 사실은 국가 체제가 형성이 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부족 연맹체 형태로 해서 큰 그런 단위, 그런 연맹을 맺고 있는 그런 조직 개념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어오다가 이제 국가가 성립이 된 것이 완전히 성립이 된 것이 한 3세기 돼서 이제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 하나의 시스템이 만들어지잖아요. 뭐 통치라든가 방위라든가 이런 체제가 형성되는 국가 체제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이제 성이 쌓여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요, 제가 일부러 이 화면을 이렇게 좀 어두운 파란색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인공위성에서 여러분이 아마 이 밤에 이제 사진을 찍은 걸 보셨죠. 그러면 낮에 찍은 걸 보면은 우리 한반도 이남 지역은 그게 반짝반짝 빛나는데 북한은 어둡잖아요, 그렇죠? 그거 똑같아요. 보시면은 이 이남 남쪽에는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북한에는 듬성듬성 있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옛날에 원래는 고구려 영토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성이 많지가 않아요. 대신에 그 성들이 굉장히 웅장하고 커요.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성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하고 교류를 못하기 때문에 밝혀지지 않은 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 남한에 지금 이쪽에 있는 이 불빛이 전부 다 성이에요. 성의 위치를 표시한 거예요. 그런데 남한에 있는 성이 지금 몇 개다? 2,300개. 북한에 있는 성은 그래서 북한과 여기 만주, 그 옛날 국내성 지역까지 포함해서 이쪽에 만주 지역에 있는 것까지 합치면 700여 개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그 성이 토탈 다 합치면 3,000개 정도가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단위 면적당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에 이렇게 많은 3,000개나 되는 그런 성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세계적이에요.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성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5,000년의 역사라고 하는 거, 반만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 성 때문에 우리나라가 유지가 됐어요.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요, 우리나라보다도 그냥 50배, 거의 100배 이상 되는 그런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여러분 고려 거란 전쟁 같은 거 드라마를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거란이 조그만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보다요 50배, 60배 컸던 나라예요. 여진족 같은 경우도요, 그 만주 벌판을 다 휩쓸었던 무슨 여진 그래 그 여진이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들이에요. 몽골 장난이 아니죠.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했던 그런 나라들이고요. 수많은 말갈족이라든가 돌궐이라든가 무슨 온갖 그 선비족 이런 나라들도 다 중원을 다 차지하고, 특히 흉노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요? 훈족이라고 해가지고 로마를 멸망시킨 나라예요. 그런 수많은 나라가 이렇게 여기 존재했지만 그런 나라가 지금 남아있는 나라 어디 있어요? 몽골 하나밖에 없어요. 몽골. 워낙 땅이 워낙 큰 나라니까. 다른 나라 다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여진족, 거란족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나라하고 크기를 비교해 보면은 상대적으로 정말 아주 손톱만한 그 조그만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버티고 있잖아요. 5,000년을. 버틴 이유가 뭐라고요? 그럼 성이에요, 성. 여기에 있는 성이요. 이게 여기서 90% 이상이 다 산성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버텼을까요? 이게 90%가 전부 다 산성이라고 하는 거 무슨 뜻이냐면은 전쟁이 났잖아요. 외적이 들어왔잖아요. 평상시에는 그냥 이렇게 마을에 살아요. 농사 짓고. 그러다가 외적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요? 산성으로 들어가요. 다 먹을 거, 그냥 무슨 집에 있는 온갖 그냥 그 살림살이를 전부 다 메고 들러매고 그냥 끌고 그냥 그래가지고 산성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들어갈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농사 짓던 거 있잖아요. 싹 없애요. 싹 그냥 심지어는 추수 안 되면 불 태워버려서 없애버려요. 그리고 우물 있죠. 우물을 메꿔버려요. 그렇거나 아니면은 독약을 타요. 저기 와서 물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는 외세들은요, 여기를 오려면은 거의 그냥 무슨 짧아야 보름, 그렇지 않으면 한 달 동안 이렇게 와야 돼요. 그때는 산 넘고 물 건너고 그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우리나라에 오려면요, 군사 작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보급이잖아요. 보급이에요.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보급입니다. 보급이 안 되면요, 군대가 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보급이라는 건 뭐예요? 일단은 군인들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탄약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기가 일단 공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군대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보급인데, 그들의 뭐냐면 원래 북방계통의 기본적인 그러한 그 틀은 뭐냐면, 이들은 어디 가든 거기서 약탈이에요. 현지에 가서 약탈해서 거기서 먹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기본이에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 동북아시아에 거기에 이 전쟁의 하나의 그 룰이라고 할까요? 그런 구도가 바로 약탈이거든요. 약탈전이거든요. 그런데 청야 전술이라고 그래, 이거 청야. 완전 깨끗하게 다 비워버린다 이거죠, 들판을. 그 청야 전술로 거기를 다 비워버리고 산성으로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먹을 게 없잖아요. 보급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밑에서 그냥 성을 공격할 수밖에 없죠. 성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위에서 내려 공격하는 게 더 쉬워요? 밑에서 공격하는 게 더 쉬워요? 위에서. 그렇죠. 위에서 우리는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방어하는 거예요. 올라오는 놈들 못 올라오게 돌 던지고 활 쏘고 그렇게 해서, 얘도 올라오다가 그냥 뜨거운 물 부어버리고 가지고 그러면서 그렇게 싸웠어요. 그러면요, 얘네들이 올라오다가 그냥 지쳐가지고 돌에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다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얘네들 그냥 굶주리고 먹을 게 없고 그냥 탄약 떨어지고, 그리고 또 보통 가을에 보통 오거든요. 가을 겨울. 그러면 겨울이 돼요. 추워요. 얘네들 버티질 못해요. 야, 우리 돌아가자. 그냥 돌아갑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전쟁의 기법이에요. 그렇게 싸웠어요. 우리나라의 전체 면적의 70%가 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산이 워낙 넓고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산속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나신 고향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뒷동산이나 주변에 산성이 다 있었어요. 그렇죠? 제가 여기 용인 모현에서 태어났는데요. 저 모현에 제가 태어난 거기만 해도 여기 뒷산, 옆산, 또 그다음에 우리 마을 건너편 산에 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이 무슨 성인지도 몰라. 또 그리고 기록도 안 돼 있어. 그냥 성의 흔적이 있어요.
옛날에 성이었었나 보다 이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성터 돌 쌓았던 흔적이 그대로 있거든요.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 성이라고 하는 이름도 모르고 하여튼 그런 곳이었는데 그 나중에 이제 향토사 하는 분들이 그걸 이제 무슨 성이라고 이제 짓자 그래서 마을 이름을 따서 무슨 성 이렇게 짓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랬는데 우리는 전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바로 5,000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그렇게 버텨온 거예요. 그렇다면요, 이 버텨오다 이렇게 왔는데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시대의 성은 국가를 지키는 뭐랄까요, 굉장히 중요한 보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제대로 그 방어를 하려면 기술적인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의 재정이라든가 이런 걸 투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걸 다 걸어야 돼요. 국가의 구군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 거기에는 기술이라든가 진짜 말 그대로 거기에 그 인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엄청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죠. 바로 첨단 기술이 투입된 그러한 그 역사가 그 속에서 담겨 있는 성과. 자, 이 산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는 이제 산성이 거의 90%라고 그랬는데, 산성의 기본적인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태매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포곡식이 있어요. 보세요, 한번. 이 태매식 산성이라고 하는 건 태를 두른다는 뜻이에요. 어디다가? 매에다가. 우리 산을 매산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산 볼록 나온 게 매예요. 근데 그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둥그렇게 여기 수건을 두르듯이 태를 둘러. 그런 모양이 바로 태매예요. 그 태매식 산성, 이렇게 이렇게 꼭대기 정상 부분에 이렇게 둥그렇게 태를 둘렀잖아요. 이렇게 태를 둘렀어요. 이게 한미산성이 대표적이에요. 이 한미산성이라고 하는 것이 용인에 있는 건데, 제가 용인에 있다 보니까 이 한미산성을 베스트로마다 올라가서 여기서 가서 이제 그냥 막걸리 한 통 가지고 막걸리 한 통 마시는 게 그래 보이는데, 이거는 그 삼국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성이에요. 이 성이. 정말 이 성이 여기 우리 그 신라가 쌓은 성인데 이쪽 지역을 지키는 여기를 그 한강 이남 이쪽을 지키는 여기가 교두구였어요. 그래갖고 밑에서 올라오는 백제군, 위에서 내려오는 고구려군을 막아내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성이었거든요. 여러분 여기 그 보통은요 옛날에는 길이라고 하는 게 따로 없었어요. 길이 따로 없었어요. 오늘날은 도로가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도로가 없었거든요. 옛날에 도로를 어떤 걸 도로로 썼는지 아세요? 바로 하천, 개울. 그게 도로예요. 왜냐면 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지 않잖아요. 물은 항상 보면 낮은 데로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따라온 그게 길이에요. 그래서 분산을 이동을 해요. 그래서요, 여기 서울에서 보면 내려가는 저 남쪽 내려가는 길이 보면 하천이요. 경안천이 있어요. 그렇죠? 쭉 내려가죠. 또 탄천이 있죠. 경안천과 탄천이 이렇게 있는데 내려가려면 그 두 하천을 경우에는 경안천으로 내려가든 탄천으로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려면은 올라가도 그 하천을 따라 올라가야죠. 그게 길이니까. 근데 경안천과 탄천 사이에 있는 산성이 바로 한미산성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더구나 그 밑에 또 무슨 저기 진이천이라든가 또 오산천이라든가 이런 천이 또 밑에서 올라오는 천이 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백제군이 올라오는 신라 입장에서 여기를 지키려면 백제군이 올라오는 데 있어서 거기 남한산성에서 차면 다 공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경안천을 기본은 그 공격할 수가 있는 그런 아주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고요. 하여튼 요즘 태매식 산성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포곡식 산성이라고 해서 포곡식 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가운데 골짜기를 두고서요. 이렇게 능선을 타고서 성을 쌓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죠. 군사라든가 아니면 백성들이 들어가서 머무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요소 이런 곳 남한산성 같이 그렇게 국가에서 중요한 그런 그 기관 성곽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포곡식 산성이에요. 지역에 있는 그 이렇게 외적을 막기 위한 지나가는 그런 그 길가에 있는 산성들은 태매식 산성이 많고요. 보통은 이렇게 국가적인 그런 그 기관 사업으로 그런 개념으로 운영되는 산성은 거의 대부분 포곡식 산성인데 대표적인 게 남한산성이에요. 그리고 또 태매식 산성하고 포곡식 산성을 합친 산성을 복합식 산성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저쪽에 부여. 충청남도 부여에 가면 부소산성이라고 여러분 가보셨죠? 부소산성이 거기에 복합식 산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가산 정약용 선생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의 산성의 종류를 4가지로 분류해서
다산 정약용 선생은 사실 조선 후기에 첨단 그런 그 과학기술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산성을 연구한 거예요. 왜? 그때까지도 산성이 우리가 살아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뭐랄까요? 근원이거든요. 성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성을 쌓을 때는 어떻게 쌓아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의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고로봉형. 고로봉이 고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구니라는 뜻이거든요. 바구니형. 그러니까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오고 가운데 쏙 들어간 바구니형의 이런 산이 있으면 여기다가 성을 만들면 제일 좋다. 또 그 다음에 산봉형. 요건 뭐냐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마늘산자예요. 그래서 마늘처럼 생긴 그러한 그 봉우리. 꼭대기 근데 마늘이 그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여기 볼록볼록 튀어나오고 가운데가 쏙 들어가는 이렇게 마늘을 뒤집어 놓은 것과 같은 그런 모양의 산봉형이 또 좋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사모봉 우리가 사모관대를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 사모봉 이게 뒤가 볼록 나오고 앞에가 나온 것처럼 이렇게 그 선비들이 그 쓰는 선비가 아니라 관리들이 쓰는 사모형의 그런 모형의 그런 성을 만들기에 좋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마안봉형. 마안이라는 건 마을 안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안봉 형태의 이런 그 산성이 좋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그 산성의 입지 조건으로 요걸 제시했어요. 다산 정약용이 제시한 건데 이 정도로 다산 정약용이 산성의 어떤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죠.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이제 산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 축성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재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는 나무로 만드는 거, 목책이죠. 목책에다가 나무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그 목책이 나무가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돌을 발라요, 흙을 발라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가 바로 목책. 또 돈이성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도포한다, 니라고 하는 흙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토성, 흙을 쌓아요. 흙으로 쌓는데 대표적인 게 백제거든요. 백제는 그 성을 쌓는데 돌로 안 쌓고요. 흙으로 쌓았어요. 토성이 되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토성으로 쌓고 산을 깎거나 아니면 그 점점 쌓아 올려서 쌓는 그런 형태가 있고 또 그다음에 돌로 쌓는 석성형, 돌석자죠. 석성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가 무슨 전자예요 이게? 그렇죠. 벽돌전자예요. 그래서 벽돌로 쌓는 그런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설명드릴 거 있다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벽돌로 쌓는 성이 조선 후기 정조 때 와서 그때 활성화돼요. 자, 이 토성 같은 경우는요. 이게 뭐냐면 원래 토성을 쌓을 때 여러분 서울에 가면은 한성백제 시대에 쌓아놓은 성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무슨 성? 묵진토성. 또 하나? 묵진토성이에요. 둘 다 무슨 성이다? 바로 토성이에요. 거기서 돌로 쌓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요, 지금 그 성을요, 그 성이 지금까지 그게 벌써 그 몇 년, 언제 쌓은 거예요? 벌써 이게 475년도에 이 대로왕이 그때 죽었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슨 1500년, 1600년 이렇게 지났는데도요, 지금까지 그게 탄탄해, 돌처럼 탄탄해. 어떻게 쌓았다? 뭐를 쌓았다? 판축기법을 쌓은 거예요. 이 보시면요, 점질토, 그 다음에 사질토, 점질토, 사질토, 점질토, 사질토를 그렇게 층층이 쌓으면서 계속해서 이걸 단단하게 여기다가 이렇게 이게 다지는 걸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다지는 거, 탁탁하게, 그쵸.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옛날에 막 판축을 했는데 그걸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그래서 판축을 이렇게 했는데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부연공법이에요. 부연공법. 요 사이에 이렇게 이제 점질토, 사질토, 점질토, 사질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다가 뭘 넣으면 나뭇가지예요. 나뭇가지를 넣으면요, 희한하게 이게 철근이 돼버려요. 오늘날 우리가 시멘트, 콘크리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철근 넣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비가 오고 태풍이 치고 그냥 뭐 해도요, 이것 때문에 이게 결구를 시켜줘가지고 이게 그냥 단단히 고정이 되는 거예요. 와, 이거를 원래 그 백제가
중국 난조하고 교류를 했는데 그 난조에서 이 기술을 배워왔어요. 하여튼 그리고 심지어 여기다가 불을 펴갖고 불로 구워요. 흙을 탄탄하게 굳은 흙을. 왜 그런지 아세요? 불을 구울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이 흙 속에 혹시 나무 씨라든가 무슨 씨앗이 들어갔다든가 뭐 이물질이 들어가고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얼마나 이 소개를 할 정도로 그렇게 이 정성을 들였다는 얘기예요. 석성 같은 경우 돌이죠. 돌을 갖다가 전부 다 자연석을 캐다 갖다가 다듬어가지고 그냥 쌓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돌, 석성. 근데 석성 같은 경우를 보세요. 이게 석성을 돌이라고 하는 게 아무 데나 그냥 있는 게 아닌데 산에 보통 있잖아요. 그러면 산에 올라가면 이 산 속에 보면 이렇게 그 흙이 있고 흙을 이제 걷어내면은 그 속에 돌이 들어있어요. 이걸 끄집어내요. 근데 그 돌에다가 처음에 뭐냐면 이 그 정이라고 하는 것을 구멍을 뚫어요. 근데 구멍을 뚫는데 이제 이거 돌을 잘라내기 위해서 구멍을 뚫는데 구멍을 뚫을 때 여러분 정으로 구멍을 뚫을 때 정 갖고 이렇게 망치를 톡톡톡 쳐갖고 계속 구멍을 뚫어 들어가거든요. 오늘날은 뭐 드릴로 뚫지만 옛날에는 정을 두들겨서 뚫었어요. 구멍을 뚫었어요. 그랬는데 이 구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잘라야 되겠다, 어떤 방향으로 잘라야 되겠다. 그래서 자르는 방향으로 구멍을 뚫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막 의도해서 내가 이런 형태를 만들어야지, 사각형으로 만들어야지, 아니면 뭐 직방으로 만들어야지, 뭐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내 이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돌에도요, 정말 결이라는 게 있어요. 결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 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돌이 있어도 그 결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못 써, 안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산에 가보시면요, 돌 좋은데도 불구하고 안 쓰다가 그렇게 버려진 돌 많아요. 결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결을 갖다가 쌓아놔도요, 그 결을 그대로 쭉쭉쭉 깨져버려요. 금이 가요. 그게 못 써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요, 또 더구나 화강암이냐, 아니면 편마암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근데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결을 따라서 여기다가 망치로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쐐기, 나무를 짜 이렇게 쐐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박아요. 그리고 쐐기를 박고 여기다가 뭐를 부어요? 여기다가 나무에다가 물을 부어요. 그러면 희한하게 이 나무가요, 쐐기 그 나무가 그 속에 들어가고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불어나면은 이게 여기 있는 쐐기, 여기 있는 쐐기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고리가 쭉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을 쪼갰어요.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에 가져보시면은 인위적으로 그 돌을 쫙한 흔적이 있어요. 그러면 요렇게 여기 구멍을 팠던 한쪽으로 구멍을 팠던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임의대로 제가 그린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뭐 그런 적이 없지만 그래서 당시에 쐐기, 정, 망치 이걸 사용을 해서 나중에 이제 운반을 해가죠. 그래서 목도라고 해서 이제 목도를 연결해갖고 운반을 해갑니다. 자, 이 돌을 또 쌓는 것도요, 석성을 쌓을 때도요, 바른층 쌓기가 있어요. 바른층. 전부 다 일률적으로 전부 다 그걸 줄을 딱딱딱딱 맞춰서 쌓는 그런 기법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돌을 가공을 해서 아주 정교하게 다듬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그 돌 같은 경우는 바른층 쌓기라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허튼층 쌓기라고 그래요. 돌을 보면은 어떤 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거 넣고 작은 거 넣으면 또 그다음에 또 큰 걸 놔서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허튼층 쌓기라고 해요. 굳이 이거는 꼭 가공을 하지 않아도 갖다가 보통 쌓는 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시골에 이게 그 축대 쌓거나 그러면 허튼층 쌓기 보통 쌓는 거. 그걸 허튼층 쌓기라고 하고요. 또 그다음에 쌓으면서 점점점 안쪽으로 이제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들여쌓기라고 하는 그런 기법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게 이제 조선시대에 보면 숙종 때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기법인데 그랭이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랭이질 들어보셨어요? 그랭이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밑에 돌이 이렇게 울퉁불퉁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깎아내는 게 아니야. 밑에 울퉁불퉁한 걸 그대로 그걸 연결해갖고 위에 올라가는 그 돌도 거기에 맞춰서 위에를 그렇게 맞추는 거야. 블록,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레고 블록 맞추듯이 그렇게 그걸 맞춰가지고 딱
딱 그거가 아구가 막히고 아구 딱 맞춰 쌓는 거예요. 그걸 그랭이질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그랭이질을 해서 맞추게 되면 어떻게 탄탄해지죠. 성이 흔들리지가 아무리 외부의 진동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없는 거예요. 탄탄하게 맞물려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기법이 있어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성곽을 축성하는 데 있어서 성을 쌓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이 꼭 잘 좀 알아두셔야 돼요. 우선은 뭐냐면 우리가 성을 쌓았어요. 그러면 성을 쌓는 그 순간부터 여기에 쌓여있는 성들, 그 성들은요, 나 여기 있기 싫어, 나 나갈래 라고 하면서 막 몸부림치기 시작해요. 그 몸부림친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그게 내가 사람이 인위적으로 쌓아놓은 그 위치에 그들이 있지 않고 계속 바깥으로 튀어나간다든가 어디론가 가려고 그렇게 얘가 그런 그 움직임, 의도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혼자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외부 다른 힘에 의해서. 그래서요, 우선은 성을 쌓으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중이에요. 그쵸? 위에 아주 굉장히 무거운 그런 물건들이 위에 쌓이기 때문에 하중이 버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중을 위에서 이제 성을 쌓으려고 보면 여기에 뭐 여장도 있고 뭐 이렇게 있고 그런데 이 위에서부터 내려 누르는 힘이 엄청나게 무거우니까 그 하중을 버텨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중이 위에서 찍어 누르는 힘이 이렇게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바깥에서 들어오는 바깥의 외력이라고 그래요. 외력. 바깥에서 무슨 뭐 태풍이 온다든가 아니면 적이 와서 공격을 하는 물리적인 공격을 해도 그렇고요. 이런 모든 바깥에서 오는 그런 힘에 의해서 이것이 진짜 가만히 있지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외력에 의한 그런 거. 이 외력이요. 그래서 성을 그냥 놔두면 쌓고 놔두잖아요. 몇 년 지나면 그냥 그게 툭툭툭 튀어나오고 무너져요. 왜? 그게 외력. 일단은 중요한 건 외력이에요. 그 보통 태풍 오고 바람 불고 그러면 이거 아무리 단단한 돌을 해도 쓰러져요. 그래서 그런 외력에 의해서 이게 버티기 어렵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것도 중요해요. 바로 지지예요. 땅 밑에. 땅 밑에서 버텨주지 못하면요. 아무리 강하게 쌓아도 소용없어요. 그럼 가라앉죠 밑으로. 그렇죠. 쑥 들어가면 이거 그냥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를 어떻게 해요? 단단하게 땅을 파가지고 단단한 밑에를 지지를 하고 그 다음에 큰 돌을 갖다 바위 같은 걸 갖다 안반을 바닥에 깔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성을 쌓는 거예요. 이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 누르는 하중,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력, 또 그 다음에 밑에서 받쳐주는 지지력. 이 세 가지는 기본인데 이것 외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력이에요. 내력. 안쪽에서 바깥으로 미는 힘이에요. 이걸 응력이라고 그래요. 이걸 얼마만큼 제대로 버텨내느냐에 따라서 성의 그런 뭐랄까요, 성의 운명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응력, 내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끊임없이 바깥으로 밀어내요. 흙이 됐든 여기 돌이 됐든 간에 잡석 같은 걸 쌓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냥 계속 밀어내요. 근데 이런 응력, 밀어내는 힘이 제일 센 데가 어디냐면 이걸 3등분 했을 때 밑으로 3분의 1 지점이 제일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면 여기가 제일 먼저 무너진다는 거죠. 응력이 제일 세다는 거예요. 하단에 3분의 1 지점이 이 응력이, 그러니까 편차감력이 제일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3분의 1 지점을 제일 강하게 해요. 여러분 엔타시스 기법 아니면 베를린 기둥 같은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영주 부석사에 가보면은 기둥 같은 경우도 밑에 3분의 1 부분에 뿔 나왔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힘이에요. 그런 어떤 힘의 그런 이 논리가 다 여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가장 단단하게 싸서 다른 데는 그냥 일자로 쌓더라도 여기는 뭐냐면 쐐기 물림이라고 그래갖고 돌을 안쪽으로 깊이 쭉 밀어넣어서 꼭 단단하게 이렇게 맞물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기법의 그런 돌을 집어넣어요. 끼워넣어요. 그런 것들을 수원 화성이라든가 남한산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한산 가시면요, 성곽 그냥 그 길로만 가지 마시고요, 성곽을 요소요소 가서 대략 보면서 가보세요. 정말 재미있어요. 그런 것들 진짜 볼거리 진짜 많습니다. 꼭 기본적인 틀이고요. 시대별로 이제 시대별로 어떤 축성 패러다임이 있어요.
패러다임이 있어요.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축성을 왜 하는지 또 축성을 그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법으로 또 이거를 또 해야만 견고하게 탄탄하게 우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 기본적인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인식, 또 그들의 기술력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응집되어 있는 하나의 그런 그 모델이 바로 이 패러다임이라고 그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보면 고구려부터 말씀드려볼게요. 고구려는요 토심석축이라고 하죠. 토심석축. 심이라고 하는 건 가운데를 뜻해요. 그 심, 마음 심자라고 하는 건 마음은 가운데 있죠. 사람 몸의 가운데 있죠. 그래서 가운데, 이 가운데에 가운데에 가운데를 뭐로 한다? 흙으로 한다 이거예요. 양쪽에는 돌로 싸는데 여러분 요거는 제가 임의대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벽돌이네. 벽돌 아닙니다. 이거 돌입니다. 벽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제가 이 그 PPT를 만들면서 이게 제가 이거 굉장히 어렵게 만든 거예요. 이거 AI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만들었죠? 이거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AI한테 계속 명령을 줘가지고 수도 없이 수정을 해가면서 만들었는데 야 이것 좀 돌로 좀 수정해달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제가 이걸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한계가 있어. 제대로 돌로 만들면 또 이 안이 또 이상해지는 거예요. 막 그래갖고 아이 됐다. 그냥 이거 쓴다. 그냥 썼는데 이게 벽돌이 아니고 돌이에요. 돌을 바깥으로 쌓고 안에다가 이 흙을 집어넣는 이런 그 토심 석축 기법인데 이 토심 석축 기법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깥에서 여기서 그냥 꽝꽝꽝 치고 뭐 그냥 공성 무기 갖다 그냥 치고 막 그 공격을 해요. 근데요. 공성 무기 같은 거 이렇게 성 무너뜨리는 무기가 있었어요. 옛날부터. 갖다가 치면 이거 으르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갖다 치잖아요. 그럼 안에 흙이 있잖아요. 이게 뭐였는지 아세요? 수축작용을 했죠. 그래갖고 이게 보통 돌만 쌓잖아요. 그러면 이게 탁 깨지면서 무릎 무너져요. 근데 안에 흙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딱 충격을 흡수해서 이게 쭉 들어갔다 통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를 이렇게 토심 석축 기법을 발명한 나라가 바로 고구려예요. 대단해요. 이거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저는요, 정말 고구려가 우리나라 삼국을 통일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면요. 야, 고구려는요, 기술력도 그렇고요. 그들의, 뭐랄까요, 통치 철학 같은 것도 보면요. 와, 깜짝깜짝 놀랄 정도예요. 근데요, 이제 한번 좀 방어 체계가 어땠냐면, 이 고구려가 원래는 아까 제가 그 청야 입부라 그랬잖아요. 그 청야 전술, 청야 입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평한 이런 마을에 살다가 이제 외적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산을 올라가는 걸 이제 청야 입부라고. 입부는 성에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청야 전술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청야 전술, 청야 입부를 처음 그 시도한 나라가 바로 고구려예요. 고구려에서 이걸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가 그 만주벌판에서도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 살아요. 평지성에 이렇게 살아요. 성을 쌓고 똑같아요. 뭐 경복궁이라든가 뭐 창덕궁처럼 그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살다가 외적이 들어와 그러면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지성에 살다가 여기로 올라가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이원적인 그런 방어 체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이원적인 방어 체제를 그대로 또 이어가는 것이 어디예요? 백제. 또 그 다음에 나중에 또 그걸 이어가는 게 어디예요? 신라. 여기 연결돼요. 그래서요, 이거 보세요. 고구려가 나라를 세웠던 곳이 어디예요? 여기 가보신 분? 오녀산성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안 가보셨어요? 야, 저는 여기 가봤어요. 여기 사실 오녀산성이요. 이 산성, 이게 산성이에요. 이게 성이 여기 성이에요. 이게. 이야, 기가 막혀요. 이거 올라가는 거예요?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조금 이거 과장됐어요. 이렇게 높진 않아요. 이 정도로 높진 않은데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아니 어떻게 여기는 도무지 난공불락이 묘세예요. 처음에 여기에 바로 동명성왕이 그러니까 처음에 나라를 세운 곳이 이곳이에요. 여기다 세웠어요. 이 오녀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의 첫 도읍이에요. 해발 800m의 천연 절벽인데 이게 이제 이 졸본 부여도 북부여가 있고 무슨 이 졸본 부여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 졸본 부여가 여기예요. 근데 야 정말 저는 정말 여기 가보고요. 정말
감탄을 금치 못하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가서 보는 순간, 그 먼 데서 보는 순간, 저 먼 데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먼 데 보는 순간부터 막 그냥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야, 저게 고구려의 첫 도읍이어서 저기다 성을 쌓단 말이야. 이야, 기가 막히다. 그러니 난공불락. 진짜 다른 그 많은 나라들하고 그 전쟁을 벌였어도 다 이겨냈죠. 이게 첫 번째 요새고요. 오대산성이고요. 두 번째는 나중에 이제 국내성으로 옮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쌓은 바로 환도산성이라고 하는 건데, 환도산성의 그런 모형을 위에서 한 대에서 찍은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본 건데, 요게 이런 모습이에요. 궁궐터가 이 안에 있고요. 북쪽이고 여기 남쪽 문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 고구려 사람들이, 고구려 백성들이 전쟁이 났다면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들어가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그 성을 보면 이렇게 이런 성, 바로 가운데는 흙이고 바깥에는 돌을 쌓은 이런 그 아주 그 전형적인 고구려의 그런 그 성 기법을 그려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장수왕이 이제 그 이 평양으로 천도를 하잖아요. 평양으로 천도했는데 그 이전까지 무슨 대도산성이라든가 뭐 여기는 제가 이제 안 보여드리지만 이게 뭐 고구려 산성만 할 때는 고구려 산성만 제가 해서 이렇게 또 할 수 있는데, 고구려가 나중에 이게 평양으로 와서 이제 이때부터는 뭐냐면 평산성과 산성을 통합해요. 그래서 최초로 통합되어 있는 산성이 바로 평양성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평산성이 평지성이고 여기는 산성이에요. 그러니까 산성과 평지성을 통합한 그런 형태의 성이, 최초의 성이 바로 평양성이고, 이 평양성이 여기에 이 뭐랄까 고구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새로서 이 기능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남한에서 대표적인 평산성이라고 해요. 평지성과 산성을 합친 대표적인 성이 어디일까요? 네? 대표적인 평산성이 바로 화성이에요. 수원 화성. 수원 화성은 원래 평지성과 산성이 합쳐졌잖아요. 산이 없는데요, 마지막은 팔달산이잖아요. 수원 화성이 팔달산, 그 팔달산이 굉장히 중요해요. 팔달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다 성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평산성, 그 평지성과 산성이 합쳐진 그런 꼴, 바로 수원 화성과 같은 그런 모습의 성이 평양성인데, 저는 여기를 북한을 갈 수가 없어서 정말 가보고 싶은 데가 이 성이에요. 평양성 가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임진왜란 때도 이 당시도 여기서 전쟁을 벌였잖아요. 그래서 평산성의 평양성을 가보고 싶은데, 이게 사실 북한에서는 국보 1호예요. 북한의 국보 1호가 바로 이 평양성이에요. 그 평양성은 국보 1호로 아마 한 이유는, 이건 뭐 그 명확한 건 아닌데 제 추측이에요. 옛날 고구려의 그 기상이 남아있다. 아마 그래서 이걸 국보 1호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 백제로 넘어갈게요. 백제 같은 경우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백제는 토성이라고 했잖아요. 판주기법으로만. 처음에는 원래 울타리, 요거 울타리 책자라고,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책이 울타리 책자예요. 요 울타리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쓰다가 나중에 이제 목책을 썼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이제 그 미래책의 독산책이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것을 이제 쌓은 성이 바로 토성인데, 토성을 어마어마하게 높이 쌓은, 이거 굉장해요. 쌓은 위례성, 독산성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 성이 쌓여졌고요. 그 토성, 아까 판치기법을 만든 토성 쌓는 기법이 바로 뭐냐면, 처음에 이게 영정두라고 하는 기둥을 이렇게 쭉 박아요. 이게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 조그만 거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원래 쫙 쌓는 겁니다. 이렇게 영정두를 박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협판이라고 널판지 같은 거를 이제 대고 가운데다가 이렇게 흙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질토, 그 다음에 나무까지, 점질토, 나무까지. 그러니까 사질토 쌓고 다지고, 나무까지 넣고, 점질토 넣고, 다지고, 또 그 다음에 나무까지 넣고, 사질토 넣고, 다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아주 탄탄한, 그래서 이 판축기법으로 쌓은 토성이 바로 이 백제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서원에 가시면은요, 여기 지금 풍납토성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는 농천토성이 이렇게 나란히 이웃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성체제라고 그러거든요. 평상시에는 어디 있어요? 바로
거주 공간이 바로 평상시 거주 공간이 풍납토성이고 나중에 이제 전쟁이 났을 때는 바로 이 봉천토성은 산을 깎아서 쌓은 성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구도를요, 이 한성백제의 이 풍납토성과 몽천토성이 지금 현재 여기 부분만 발견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이미 벌써 다 개발이 되고 아파트가 다 들어서 있었기 때문에 어디가 어떤 구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안타깝죠. 이것도 아마 비사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처음에 이 풍납토성 이거 발견될 때도요, 아파트가 여기 현대에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그냥 바깥에서 볼 수 없게끔 큰 울타리를 쌓아놓고, 그리고 안에서 막 포크레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명절 때. 명절이면 연휴잖아요. 며칠 쉬는 날이잖아요. 아무리 봐도 여기가 한성백제가 터 같은데, 여기에 분명히 중요한 게 뭐가 있을 텐데, 이 자식들, 죄송합니다. 그분 얘기예요. 이 자식들이 말이지, 이거를 전부 다 벽을 갖다가 이렇게 담을 그냥 꼭대기처럼 쳐놓고 그 속에서 작업을 하는데 도대체 뭐가 쏟아져 나오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 명절 연휴 때, 설 연휴 때 있잖아요. 이 교수가, 이분이 지금 저쪽에 대학 교수 지금 충청도에 있는 무슨 대학입니다. 무슨 대학입니다. 지금 거기 계세요. 그 교수가 그 담을 뛰어넘어가요. 그 연휴 때 사람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보니까요, 글쎄요, 기가 막힌 것들이 나오고 그 속에 그냥 막 그 자갈 속에 막 파편처럼 막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연휴 기간 동안에 문화재청에다가 이거 큰일 났다고, 그냥 연휴 때 그냥 가서 문화재청에 그냥 문화재위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여기 지금 현대 아파트 짓는데 여기에 지금 이게 중요한 여기 자료들이 있는데 이거 좀 다 포크레인을 전부 다 파헤치고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긴급 조사를 한 거예요. 그 발견된 게 풍납토성이에요. 만약에 그 교수가 그때 연휴 때 그걸 안 들어갔으면 이게 있는지도 몰랐죠. 그뿐만 이미 벌써 다른 지역은 다 아파트가 다 들어섰어요. 사실요, 문화재 발굴하는 얘기하면 또 길어지면 이 업자들이요, 문화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제도적인 이런 보안 장치가 일단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 이게 프랑스에서부터 이제 그런 법률적인 그런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돼 있다고 그랬는데, 뭐냐면은 공사를 하다가 만약에 거기에 중요한 자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중단하고 발굴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더 중요하다 그러면 그거 건축 못 해요. 그러면 이거를 땅하고 여기 똑같은 아파트 짓는다고 그러면 벌써 아파트 모델하고 적어가지고 전부 다 분양하고 이거 다 누가 보상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법적인 제도적인 체제가 안 돼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감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소중한 우리나라 문화재들이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사라져 갔어요. 안타깝죠. 어찌됐든 간에 여기에 그렇게 해서 발굴돼서 살아남은 것이 풍납토성입니다. 기가 막혀요. 저는 이분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는데, 정말 아주 이게 천우신조라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여튼 여기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주 흙을 쌓아가지고 거대한 그런 산이 됐죠. 근데 이 풍납토성 보세요, 한번. 이거 한번 보세요. 풍납토성이요, 그 높이가요, 아파트 5층 높이에요. 판축을 쌓아 올린 게.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5층 높이라니까. 그리고 땅속으로 들어간 게 이렇게 바닥으로 들어간 그 깊이 같은 경우도 1.5m, 2m. 그래서 지금 여기 사람이 이제 이렇게 발굴조사하는 사람이 앉아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도 더구나 이 풍납토성 같은 경우 밑을 보니까 환호, 아까 얘기했죠? 또랑 그런 해자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다 조사는 흔적이 다 발견됐습니다. 봉천토성 같은 경우는 산을 깎아가지고 산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팔달산 그 얘기한 것처럼 바로 여기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유사시에 여기 입보를 해서 여기에서 머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성을 이렇게 둘러싸면서 이 가운데 부분에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서 이제 피난을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죠. 자,
자, 이게 이제 그 백제 같은 경우는 한성 시대에는 원래 토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웅진이 어디예요? 공주죠. 웅진으로 이제 천도를 한 뒤에는 밑에 바닥은 기소는 이렇게 돌로 쌓고 위에는 흙으로 쌓는 과도기적인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삽이 부여로 천도를 했을 때는 고구려 축성기법하고 똑같죠, 그죠? 응. 토심 석축 기법으로 이렇게 가운데에 흙을 넣고 바깥에 이렇게 흙 돌을 쌓는 이런 개념으로 해서 이게 이제 부여 같은 경우는 다 이런 식으로 쌓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여가 백제가 망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통일신라에서 석축이 된 거예요. 이렇게 신라는 아주 성쌌는데 아주 그냥 도사들이었어요. 신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신라까지만 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초기에는 이렇게 목책 화로를 사용하다가 전환기 이제 성토를 해서 판축해서 이 백제 기법을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토성을 쌓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이제 요 후기에 들어가서는 6세기 이제 5세기 6세기 때부터 이런 그 기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야 여기는요 이거 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거의 90도로 성을 쌓아요. 이게 지금 여기는 흙과 잡석이라고 했는데 이게 다 돌이에요 사실은. 여기에 흙이 아니에요. 이거 그 토심이 아니에요. 다 돌이에요. 그냥 양쪽에 단단하게 쌓고 여기다 다 돌을 집어넣어요. 흙도 잡석도 들어가지만 그냥 다 돌이에요. 그 돌을 이렇게 쌓는데 이렇게 쌓는 게 여러분 보은에 가면 삼면산성 있죠? 보은 삼면산성. 이게 바로 이 당시에 쌓은 성이에요. 정말 높이 20m나 되는 아니 20m 되는 높이 아주 거의 90도로 쌓는 성이 삼면산성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쌓았어요. 그리고 더구나 특히 이때 신라 사람들은요 그 외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냥 막 뛰어들어올 거 아니에요. 문만 탁 치면은. 근데 문을 이렇게 막 걸어놨어요. 현문이라고 해요, 이걸. 현문. 걸려있다. 여러분, 다리도요, 저런 강이나 바다에 있는 것도 현수교라고 그러잖아요. 현수교 같은 경우는 뭐예요? 다리가 어떻게 있는 거예요? 그 줄로 매달려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현수교거든요. 그런 것처럼 문도요, 이렇게 위에 성에 매달려 있다는 현문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다 사다리를 놓고 지나다녀요, 사람들이. 성을 다니면서 사다리를 놓고 들락날락해요. 이게 이 당시에 바로 현문이 바로 백제의 바로 사다리를 사용해서 다니는 바로 문의 형태이고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삼면선생이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삼국시대의 축성법을 비교를 해보면요. 핵심이 고구려는 뭐예요? 토심석축기법이죠. 흙과 돌 같이 이렇게 쌓았고요. 도강토에서 결국은 어떻게 됐다? 이게 뭐냐면 비용도 절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 공간 확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 백제 같은 경우 판축기법으로 해서 토성을 쌓았는데 정교하게 다진 흙을 쌓았다는 거죠. 중국의 남조 기술을 도입을 했고요. 또 영전주라고 그래갖고 나무판 이거를 대고서 흙을 교대해서 내구성을 강화시켰다. 또 그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 협축석축이라고 협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양쪽에 이제 똑같이 고구려처럼 양쪽에다가 다 돌을 쌓고 가운데다가 이제 흙을 넣느냐 아니면은 여기다가 이제 돌을 넣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흙을 넣는 거는 고구려 기법, 나중에 신라 기법은 돌을 넣는 기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협축인데 이게 신라의 고신라 초기 그 기법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신라 같은 경우는 대장척당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군사 부대인데 성만 전문적으로 쌓는 그런 부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장척당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군사, 그러니까 축성부대라고 하는 그런 전문 부대가 있었는데 이들은 성 쌓는 것만 연구하고 성 쌓는 기술만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하는 거 되게 그 의미가 있죠. 그래 그것이 바로 그거고 이제 삼국의 이제 세 나라의 성벽의 내부 단면도를 보면요 이렇게 토심 석축 기법 고구려, 그다음에 판축 기법은 이거 백제, 그다음에 협축 기법은 뭐냐면 신라 이렇게 기법이 있다고 하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통일 시대를 넘어가게 되면요 고신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쌓는데 이게 거의 80도 90도 그런 직각을 해갖고 높이 20m 높이를 쌓았던 이런 것들이 통일신라 시대에 가면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아주 낮고요. 또 그 다음에 문도 개거식이라고 해갖고 아까 현문식이었잖아요. 개거식으로 낮아져요. 그 다음에 사각주형. 이거 사실은 여러분 이제 사각주형이 옥수수 모양이에요. 여러분 옥수수 알 생각해보세요. 여름철에 우리가 옥수수를 먹으려면은 그 옥수수 알 하나 따면은 옥수수가
어떤 면에서 우리 어금니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걸 사각형으로 다듬는 게 아니라 그 모서리를 전부 다 이렇게 찢어내가지고 둥글둥글 이렇게 옥수수 알, 아주 전형적인 옥수수 알처럼 만들어가고 싸요. 이게 통일신라예요. 근데 옥수수 알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각형으로 탁탁탁 반듯하게 잘라가지고 성을 쌓아. 그러면서 저기 탁 밟고 계단처럼 올라갈 수가 있어요. 모서리 부분을 밟고. 근데 거기를 모서리를 둥그렇게 전부 다 모를 잘라내면 어때요? 미끄럽잖아요. 그렇죠. 야, 요게 굉장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게요, 이따가 이제 저 남한 선생 얘기할 때 남한 선생의 그 기법이 그대로 적용됐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기법으로. 근데 이제 제가 요거는 이게 AI의 한계다. 이거를 선생님 쉬었다 하시죠. 1시간 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간단 말이에요. 요거까지만. 여기 통일시대 삼국시대 끝내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런 옥수수알 기법이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기법을 바뀌었다고 하는 거. 그리고 특히 이제 뭐냐면은 삼국 그 통일신라는 고구려 그 기법, 백제 기법, 신라 기법 세 개를 통합을 시켜요. 그래서 나름대로 통일신라의 양식을 만들어서 운영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아까 요거 바뀐 거 있잖아요. 이렇게 고신라에서 이런 모습에서 이렇게 들여쌓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변화가 된다고 하는 거.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 협축식에서 나중에 또 편축식. 협축은 양쪽에 쐈지만 한쪽 맞아는 편축식을 바뀐다고 하는 거.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협축식에서 편축식으로 이제 이렇게 옮겨간 것이 바로 통일신라 시대 때 이야기고, 아까 옥수수알 그 모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옥수수알 모양의 그런 그 가공 기법이 여기에 특징이고, 또 사각 주형이라고 하는 것도 쐐기돌이에요. 긴 쐐기돌. 보통 3분의 1 지점에서 안쪽으로 깊숙하게 쐐기를 박아서 섬을 탄탄히 하는 이제 그런 기법이 사용되는 거고요. 특히 또 이제 뭐냐면 섬곽에서 중요한 게 바로 배수시설이에요. 거기에 안쪽으로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물이 차게 되면은 그게 부풀어요. 그래서 섬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배수시설을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고도의 그 기술이 그 압축돼서 발달한, 그러니까 표현된 그러한 그 기법이 통일신라 시대의 양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고려 시대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려 시대 같은 경우는요, 아마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려 거란 전쟁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고려 시대에는 외세 침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요, 이 나라가,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 의미가 뭐냐면 바로 전쟁을 위해서 나라가 존재하듯이 그렇게 외세 침입이 많았는데, 나라가 건국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일 먼저 들어온 게 거란이에요. 거란 세력이 그 고려를 쳐들어왔는데, 침략해 왔는데, 그 당시에 거란 세력에 맞서서 싸운 전쟁,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전쟁 3번이나 했잖아요. 3차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그 전쟁이었는데 그게 100년 전쟁 거의. 그러니까 10세기, 11세기에는 고구려가 거란이 들어와가지고 정말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러한 그 백성들 나라를 보내다 보니까 이들이 들어오면 거란족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다 어디로 가요? 산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청야입부로, 고려시대 때 청야입부라고 산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려와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음에도 서유와談판을 하고 나중에 또 그 강감찬 장군 이런 사람들이 가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큰 나라다 보니까 얘네들 잘못 건드리면 나중에 그 후한이 두려우니까 가서 우리가 조공을 바치고 그때부터 평화협정을 맺어요. 그래서 평화롭게 너희들한테 우리가 사대를 할게. 그러니까 우리 받아줘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사대를 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갑자기 또 어떤 놈들이 와요? 여진족이 들어와요. 여진족은요 장난이 아니에요. 여진족이 바로 그 아골 때린다 그래. 아골타. 그 아골타가 이끄는 여진족 같은 경우는 금나라를 세웠잖아요. 중국이 망했잖아요.
중국이 그 금나라 왕이요 아주 치욕적으로 붙잡혀가지고요 아주 얼마나 치욕적인 그런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망신을 당한 이게 바로 금나라 여진족이에요. 그 나라가 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가고 그 괴롭히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그러니까 11세기에는 거란 때문에 12세기에는 여진족 때문에 그래서 여진족하고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교류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바칠게. 너희들한테 우리가 큰 나라니까 우리가 잘해줄게. 라고 하면서 사대하면서 진짜 말 들어가서 그냥 그 공물 갖다 바치고 그냥 그러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놈들이 또 와요. 누가 와요? 13세기 되니까 또 이번엔 몽골이 오는 거야. 몽골족 있잖아요. 몽골족이 우리나라에 와갖고요. 몽골족과 싸운 그냥 전쟁한 그 기간만 30년이에요. 실질적으로 그 전쟁 외에 하여튼 외적으로 몽골과 그 고통스러운 그 나라를 보낸 그런 그 횟수만 따지면 45년 정도 되고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백성들 고통스러웠는지 아세요? 조정은요 왕과 그 당시에 이제 무신 정권 시대인데 당시에 모든 군사 그러니까 정예군 국가에서 운영하는 군사와 이런 조정은 전부 다 강화도로 전투를 했잖아요. 강화도로 가 있고 백성들은 너네들 몽골군의 말발군에 죽든지 살든지 신경 안 쓰고 그렇잖아요. 백성들 그냥 몽골군이 와서 그냥 막 씹수고 다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전부 다 그냥 지역마다 전부 다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청야전술. 그래서 살아났어요. 대표적인 데가 여기에요. 남한산성이에요. 광주 사람들이요. 여기 옛날 다 이 광주 땅입니다. 이게 여기가. 광주 사람들요. 여기 올라가서 엄청나게 버텼어요. 그 당시 광주 군수가 이세화. 이 사람이 대우가 거기서 버텨가지고 몽골군과 엄청 오랫동안 싸웠는데 몽골군이 결국 포기하고 내려갔어요. 그 정말 아주 그 기마병으로 아주 전 세계를 지금 몽골군을 이겨낸 동네가 바로 여기 광주 사람들이에요. 이 남한산성에서. 그랬죠? 그러다가 몽골군과 나중에 이제 항복을 했잖아요. 13세기에. 그리고 나서 14세기에 됐더니 또 어떤 놈들이 왔는지 아세요? 홍건조. 일본 왜군. 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정말 그 470원, 그러니까 470, 정확히 474년인가 그런데 이게 한 500년 동안, 고려 왕조 500년 동안 온통 그냥 그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어요. 의세에 의해서 정말 생존,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는. 산으로 올라가는 것 외에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전부 다 산성을 쌓는 것도 축성 기법에 의해서 아주 고도로 전문화된 그런 성을 쌓는 게 아니라 그냥 막돌 갖다가 그냥 할석이라고 해요. 파편 갖다가 그냥 막 쌓아가지고 그냥 일단 방어하기 위한 거예요. 그 목책 쌓고. 그래서 일단 살고 보자. 그렇게 생존 투쟁을 벌였던 시기가 바로 이 고려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시대에 산성들이 전부 다 이렇게 산속에 올라가서 저렇게 험한 곳에 이런 곳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입보용 산성들이 고려시대 때는 만들어졌고 고려시대 때는 산성이 제대로 남아있는 게 없어요. 왜? 제대로 그거를 축성을 전부 다 아주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 쌓은 거예요. 다 무너졌어요. 그 이전에 쌓은 성은 그나마 남아있는 거지 실제로 고려시대 때 쌓았던 성은요 그냥 돌만 남아있지 성 자체가 없어요. 거의 그래요. 그 당시에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속도와 효율성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거의 그냥 이보세요. 여기 지금 보면 막돌 있잖아요. 막돌 강화하지 않은 자연석 갖다 그냥 막 싼 거예요. 그냥 막 쌓게 된 거예요. 이렇게 쌌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이 개국했어요. 그래서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그런 500년 동안 그렇게 외세 침입을 받으면서 그렇게 버텨내다가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세워졌는데 조선 왕조가 500년 동안 이제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성계가 개성에서 어찌됐든 간에 왕의 수창궁에서 왕의 딱 오르고 난 뒤에 나 천도하겠다. 한양으로 옮기겠다라고 해서 서울로 오잖아요. 그죠? 한양으로 오잖아요. 한양으로 오면서 쌓은 성이 무슨 성이다? 바로 한양도성이에요. 한양도성. 이 한양도성을 쌓았는데 여러분이 사실은요. 우리나라의 성과 기술의 발달사, 조선시대의 성과 기술의 발달사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한양도성을 공부해야 돼요.
사실은 한양 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해야만 정말 조선시대의 성곽의 그 발달 과정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양 도성, 또 이 남한산성, 북한산성, 그 다음에 수원화성, 이게 네 가지. 그러면 조선시대의 성곽의 역사를 고스란히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제가 한양 도성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도성을 읽는 것은 조선의 역사를 읽는 것입니다. 제가 써놓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한양 도성, 이 도성은 한양만 도성이에요. 딴 데는 도성이 아닙니다. 한양 도성. 그래서 이 한양 도성. 그래서 제가 표현할 게 뭐냐면 역사의 조각부라고 해요. 시대마다 그 쌓여진 이 조각보처럼 조각보라고 하는 것은 이것저것 천을 갖다가 이렇게 잘라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역사의 조각보. 그래서 시대별로 태조 때, 세종 때, 뭐 그다음에 세조 때, 그다음에 습종 때, 뭐 그 시대별로 쌓은 성의 그런 기법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바로 그 성이 바로 한양도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고려가 이제 멸망하고 조선이 이제 개국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모습이었느냐라고 하는 거, 요거를 여러분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진관체제라고 하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진관체제. 일단 노란 글씨를 제가 이렇게 진하게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진관체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야, 너희 동네에 너희들이 거기 동네에 이제 수령이 있고 뭐 현관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방관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가 성남이다. 그러면 성남 사람들은 우리가 관여 안 할 테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성남 시장하고 너네들이 알아서 동네 지키고 여기서 너네들이 군사도 여기서 키우고 그리고 그냥 살아. 하고 그렇게 해서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행정, 군사 이런 것들을 다 맡겨놓는 게 바로 진관이에요. 특히 진관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뭐냐면은 진관, 진을 치고 너희들이 여기서 군사를 키워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외적이 들어오면 너네들이 알아서 막어, 성남. 이런 뜻이거든요. 그 진관 체제가 형성된 것이 조선 초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나중에 이제 이게 재승방약 개념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진관 체제하고 재승방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차이냐면, 재승방약이라고 하는 것은 진관 체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허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지역은 아주 잘 싸우는데 어떤 지역은 아주 형편없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가 무너지면 그냥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 생각하는 거죠. 지역의 그 진관체제에서 지역마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데리고 있는 군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지휘관을 중앙에서 내려보내요. 그러니까 장군을 내려보내는 거야. 그 장군을 내려보내서 장군, 네가 가서 거기 경상도 지역에 뭐 상주, 울산, 대구 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군사들 모아갖고 네가 여기서 외적을 쳐. 라고 해서 내려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처음에 이일 장군.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려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탄금대에서 신립장군이죠. 그 당시가 바로 뭐냐면 바로 진관체제에서 재생관약 시대로 넘어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이일 장군을 내려보내서 이일 장군 내려보냈는데 상주에서 대패해갖고 그냥 도망가죠. 그래서 그 다음에 너 여기 가서 거기 그 경상도 오늘 길목을 지켜라. 사실 내려보내면서 길목이라고 하는 것은 길목이 어디예요? 경상도하고 충청도 길목이 어디예요? 바로 문경세제예요. 문경세제에서 얘들 막아서 충청도 못 올라오게 막아라 라고 내려보냈는데, 희한하게 그 외교는 지금도 수수께끼예요. 왜 거길 포기하고 탄금대까지 가서 거기서 그 배수진을 치고 싸웠잖아요. 그치? 다 죽었어요. 이때가 바로 이 그 재승방약 체제였기 때문에 바로 신립장군을 내려보낸 거예요. 자, 이때까지 그런 체제다 보니까 지역은 지역이 알아서 지켜라? 아까 그랬죠. 이 진관체제에서 만들어졌던 게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읍성이에요. 그래서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 이때부터 계속해서 동네마다 읍성이 다 있었어요. 지역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해미읍성이라든가 무슨 저쪽에 또 무슨 읍성이에요? 고창읍성 같은데 유명하죠. 지금 고창읍성, 해미읍성 같은데 유명한데, 이런 읍성들이 바로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중기까지 계속 읍성체제로 운영이 됐어요. 그 읍성체제가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 한 120개 정도. 이제 그게 120개라고 하는 건 일제강점기 때
120개 정도를 확인했는데 일제가 이거 읍성체제 읍성들 전부 다 때려부셨어요. 일제 강점기 때 일본 놈들이. 예, 그게 그랬고 또 특히 또 이제 그 이전에 무너진 원래 더 많았습니다. 예전에는요 기록에 보면 250개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때 임진왜란 때 읍성이 엄청 많이 무너져 깨졌어요. 왜 그러냐면 읍성을 만들어서 그 동해를 지킨다고 했는데 그때는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싸우면은 전부 다 활 갖고 싸우잖아요. 근데 일본 놈들은 조총을 가지고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총을 뻥뻥뻥 쏴야 되니까 사거리가 워낙 길다 보니까 읍성이 있어야만 한 거예요.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읍성 안 되겠다. 그래서 임진왜란을 여기서 이 읍성체제에서 임진왜란을 읍성이 이제 지금 보시면 나간 읍성 같은 경우 고창 읍성, 뭐 해미 읍성, 뭐 함흥 읍성 이런 그 읍성들이 지금 그나마 남아 있는 읍성들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또 읍성들이 일제가 전부 다 이거를 훼손해가지고 그나마도 이거 지금 복원한 것 거의 대부분 다 복원한 그런 읍성들이거든요. 그 읍성 같은 경우는 그런 돌들을 전부 견고하게 쌓고 막 전부 다 만들어 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읍성 체제가 또 무너지고 나니까 그 돌을 갖다가 개인이 갖다 쌓고 막 그냥 거기에 있던 건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다른 용도로 쓰고 그냥 뭐 학교를 쓰고 막 그래가지고 전부 다 보통 읍성이 있으면 읍성 안에 거기에 관사가 있어요. 현관이라든가 뭐 이런 지방관이 머무는 그런 공간이 있고 거기 객사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좌측에는 향교가 있고 우측에는 뭐가 있어요? 사직단이 있고. 우리가 보통은 이제 서울 경복궁을 중심으로 하면 좌측에 좌사우묘 그러잖아요. 왼쪽에 이제 종묘가 있고 오른쪽에 사직단이 있거든요. 좌사우묘라고 하는 거요. 종묘사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방에도 다 있었어요. 지방관이 머무는 곳에 보통은 좌측에 그 좌묘라고 해서 좌묘가 뭐예요? 향교. 오른쪽에 사직단이라고 돈 써요. 그래서 지방관이 가서 거기서 뭐 그 가뭄 들고 그러면 사직단에 가서 그 절하고요. 그런 거 다 했어요. 그래서 지방마다 그런 거 좌묘 우사 제도를 다 운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런 제도가 있던 것들을 전부 그리고 또 근데 뭐 아까 객사 같은 거는 우리나라 뭐 원주 객사는 어디 객사 뭐 나주 객사는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그런 객사들은 바로 그 관공서와 같이 이렇게 부속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거든요. 오늘날 얘기는 호텔 개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나중에 일제강점기 때 거기다 전부 다 학교를 둔다든가 아니면 일제 그 무슨 뭐 경찰서를 거기다 주둔시킨다든가 뭐 이래가지고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하여튼 이게 읍성이 그렇게 많던 읍성들이 임진왜란 때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읍성 우리가 안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냐면 전부 다 산성으로 들어가게 돼요. 산성으로 들어가면서 인조 때 거기에서 산성으로 들어가서 남한산성으로 수축을 했어요. 그때까지 원래 쭉 그 조선 그 후기까지 그냥 그대로 견뎌오던 중기까지라고 얘기해요. 중기까지 그냥 견뎌오던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수축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거의 방치됐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는 산성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수축하다 보니 인조가 수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수축을 하면서 그때 이제 나타난 게 뭐예요? 바로 대포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고 안 되겠다. 기존의 이런 그 성 체제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새로 만든 것이 여러 가지 이제 기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뭐 경사각을 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 또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랭이질 기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또 그다음에 수원 화성과 같은 벽돌 기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수원 화성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아주 첨단의 그런 그 기술력이 지각된 이제 그러한 그 선박이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화성을 오늘 설명 안 하기 때문에 가져갔습니다. 기저부의 삼국시대부터 이어져온 건설 가공 및 하중 분산 기술을 적용을 했고요. 맨 밑에. 그 다음에 상층부, 요거 화살표 무시하세요. 그 상층부 같은 경우 규격화된 벽돌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벽돌을 여기다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 벽돌이라고 하는 걸 이제 한 말씀드리면요. 원래 벽돌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그 성곽을 쌓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재료예요. 근데 중국에서는 만리장성도 벽돌을 쌓고 다 쌓는데 왜 우리는 안 썼어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 물어볼 때마다 그 벽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술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벽돌로 쌓으면 좋다는 건 모르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벽돌을 안 쌓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요, 토질이, 중국 같은 경우는 그냥 황토를 갖다가 그냥 구우면 다 벽돌이 돼요. 탄탄 벽돌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그 이
흙을 이제 그 토지를 보면요 거기에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철분 성분이 굉장히 많이 함유가 돼 있어요. 이 우리나라가 워낙 고생돼 있고 아주 그 오래된 그런 그러니까 우리나라 흙이 땅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연령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갖고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에 철분 성분들이 그대로 녹아 있어갖고 철분 성분이 많다 보니까 이 흙 속에 철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 굽다 보면은 만약 900도 정도면은 이 보통은 중국 그 벽돌은 900도 정도면 구워지는데 우리는 1200도까지 올려야 돼요. 그래도 또 그렇게 올려도 이게 뒤틀리고 막 터지고 그래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벽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토질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벽돌을 안 만들었고 차라리 벽돌을 만들려면 워낙 그렇게 높은 온도까지 올려서 벽돌을 만들려면 산에 있는 온갖 나무를 다 여다 갖다 불을 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성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뭐가 많아요? 화강암이 많잖아요. 화강암 잘라다 갖다 쌓으면 되니까 그렇게 잘 경제적으로 화강암을 썼죠. 중국은 화강암 없어요. 다 거기에 편마음이 많고 그래요. 그래서 화강암이 우리나라 많기 때문에 그 화강암 굉장히 견고하거든. 그걸 쓴 거예요. 그래서 중국하고 차원이 틀리죠. 그래서 안 쓰다가 나중에 이런 그 대포가 나오다 보니까 대포를 견디는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벽돌이다. 그래도 벽돌 만들자. 또 기술도 발달했고 정조때 와서 벽돌을 잔뜩 만들기 시작해갖고 수원 와서 벽돌을 썼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벽돌을 쌓으면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벽돌을 쌓으면서 벽돌만 갖다 쌓아놓으면 돼요 이게? 아니죠. 벽돌과 벽돌을 연결시켜줘야 되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시멘트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조선시대에 시멘트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뭐를 했어요? 강회, 회, 삼합토라고 그래요. 그 삼합토. 회하고 또 그 다음에 진흙, 그 모래 이걸 합쳐가지고 같이 섞어서 만든 게 바로 삼합토라고 그러는데 이건 시멘트 붙었어요. 여러분 그 남현군요 도굴 사건, 오페레트 도굴 사건 여러분 들어보셨죠? 오페레트 도굴 사건이 일어난 지가 날짜로 제가 오늘의 역사를 이제 많은 사람들에 보내드리는데 지난주인가 지난주인가 오페레트 도굴 사건이 지난주에 있었어요. 그날 아침에 제가 오페레트 도굴 사건 그걸 보내드렸는데 오페레트 도굴 사건 때 오페레트가 와서 도굴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도굴을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응? 그렇죠. 맞아요. 거기에 무덤 속에 거기에 회를 덮었기 때문에 회가 탄탄하다 보니까 거기를 파고 내려가는데 회 때문에 도움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고 미수에 그쳤죠. 자, 요거 지금 일단 이제 남한산성을 좀 간단히 설명만 드릴게요. 이제 남한산성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남한산성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1636년 병자호란.
여러분 남한산성 영화 보셨잖아요. 그때 바로 인조가 이 남한산성에 들어갑니다. 나무꾼 지게에 올라앉아서 이때 그 신하들, 그 늙은 신하들이 따르면서 병사들은 다 도망갔고요. 어두컴컴한 저녁 무렵에 그냥 춥기는 그냥 막 그냥 아주 그 콧날 때리는 그 아주 차가운 그런 바람이 부는 그 컴컴한 저녁 시간에 남한산성이 그 바로 이 나무꾼의 지게에 올라타고 이 남한산성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남문으로 들어갔어요. 남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영화에. 그리고 따르는 그 많은 이제 신하들, 그 백성들 막 울부짖으면서 들어가는 거죠. 통전등화라고 얘기해서 그러는데 이 당시에 여기에 진짜 말 그대로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완전히 그 당시에 그 청나라 군사가요, 홍타이치라고 하는 청나라 군사 아까 얘기했던 여진족이에요. 고려 때 우리나라에 그 아까 거란족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왔던 그 중국을 멸망시켰던 금나라 있죠. 그 금나라가 바로 그 여진족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 후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후금이 중국을 멸망시키고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세운 나라가 대청국이에요. 청나라예요. 그래서 대청.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번 지도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남한산성이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쭉 가면 바로 여기 플라톤 몽천토성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 이거 지금 이거 보면 이거 지도 보면요. 이거 지금 보면 이게 북한강이에요. 이거 지금 남한강이에요. 여기 두물머리 양술이에요. 거기서 만나고 한강이에요 이렇게. 근데 남한산 여기 있어요. 그러면 남한산성이 바로 여기 있으니까 한강 여기가 바로 풍납토성이 있고 아까 설명드렸던 몽천토성이 있는데 여기인데 그러면 남한산성은 누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백제에서 만들었겠다. 반죽기법을 사용했던 백제가 쌓았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한산성에 가보시면 거기에 운주대왕 사당까지 있어요. 당시에 그 인조가 원조대왕의 그러니까 백제의 성이라고 생각하고 원조대왕 사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팔불조사 해보니까 어디예요? 백제 유물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백제 관련된. 그리고 더구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을 쌓는데 백제는 어떻게 해요? 무슨 성을 쌓았어요? 토축이에요. 그 따서는 토축성이에요. 근데 여기 토축성이 아니고 뭐예요? 석성이에요. 가파르고 산 성을 보니까 나중에 통일신라 때 경국에 쌓은 더구나 아까 옥수수와의 그 기법 있잖아요. 신라성이더라. 그래서 신라의 바로 주장성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성과 이렇게 산에다 쌓아놓은 그런 역사적인 그런 그 유적이 아니고 바로 우리나라 축성기술 그것이 아주 켜켜이 누적된 하나의 교과서다. 바로 기록물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보시면요,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들어졌고 인조 때 다시 또 이걸 축성을 했고 이제 그걸 뭐냐면 수축을 다시 한 거예요. 그래서 숙종 때, 정조 때 와서 또 그걸 또 개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시대에 걸쳐서 만들다 보니까 하나의 뭐냐면 모델처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처음에 아랫부분은 통일신라 때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인조 때, 그 다음에 숙종 때, 정조 때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참고만 하세요. 이 주장성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걸 주장성. 나주자예요. 낮이 길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산성이 명단자리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뭐냐면 낮에 햇빛이 많이 들어가요. 저녁 때까지. 그래서 해가 길다, 낮이 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보면 이 지금도 산 이름 거기 올라가다 보면 여기 그 행궁의 오른쪽에 건물 이름이 일장각이 일장각. 그러니까 거기 지방관이 지방의 행정 관리들이 뭐 이방, 호방 이런 사람들 머무는 그 건물 이름이 일장각인데 일장각이 일장이고 똑같아요. 날 일자에다가 긴장자 써갖고 주장이나 일장이 똑같아요. 지금 그 산이 일장산이라서 일장각이라고 한 거거든요. 주장성, 낮이 긴 곳이다 이런 뜻이죠. 이게 언제 672년 문무왕, 통일신라 때 문무왕이 바로 쌓은 것이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돌이 보면은 남한산성을 보면은요, 여기에는 돌이 전부 다 편마암이에요. 편마암이 뭘까요, 여러분? 편마암. 돌은 돌인데 바위에 보면 줄이 쳐져 있는 게 편마암이에요. 보통 여러분 산에 가시면 바위 보면 줄줄줄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다 편마암이에요. 변성암입니다. 이게 변성암. 땅 속에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 마그마가
탄탄하게 굳어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그 화강암 같은 경우는 아주 견고하고 질이 좋은데 이것이 나중에 다른 영향을 받아 다른 것이 막 침투돼가지고 그 변성이 되면은 그때 가서 변성암이 되는데 그런 변성암 같은 경우 아까 결이 있다 이제 줄줄 결이 약해요. 그 성이 그런 돌이 남았은 성이 잘 헷갈려 있어요. 근데 쌓아놓은 성돌을 하나하나 보니까 다 화강암이야. 어디서 갖고 왔을까? 어디서? 아차산에서 갖고 왔어요. 이야, 아차산 직선거리가 10km예요. 남한산성에서 아차산까지 그 직선거리가 10km예요. 아차산성에서 마차에 끌고 그렇게 해서 이거 처음에 옮겨와서 이거를 갖다가 남한산성에 쌓은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신라의 기술이고 신라의 바로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진 그런 국가 체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쌓을 때 보면요 이렇게 보세요. 여기 그 안방 있잖아요. 안방을 딱 직각으로 깎아내고 여기다 지대석을 쌓고 거기에다 성을 쌓은 거예요. 굉장히 단단하게 쌓았어요. 이게 바로 신라의 축성 기술이. 또 협축시기 했잖아요. 처음에 협축시기라고 했는데 이걸 남한세상에 와서는 지대석을 깔고서 여기서 편축식으로 했고 또 더구나 점점 올라가죠. 그러면서 직선형이었던 거의 90도였던 것이 70도 바뀌게 돼요. 그리고 또 여기서 발견된 게 뭐냐면 어마어마하게 큰 20kg나 되는 기와장이에요. 이 기와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 많이 얘기 들으셨죠? 행궁에 가보면 오른쪽에 전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기와장, 큰 기와장이 있어요. 보통 기와장이 하나에 보면 그 크기가 뭐 얼마 안 커요. 그런데 이거는 그 20kg나 돼요. 그러니까 2kg 정도 많이 좀 커봐야 한 3kg, 2kg, 3kg밖에 안 돼 기와장이 보통은. 근데 요즘 건 다 아주 가볍고. 근데 이게 20kg, 10배나 더 무거운 기와장이 더 큰 거예요. 그렇게 큰 기와장이 있다는 건 뭐냐면 건물 자체에 그 기단이라든가 기둥이라든가 이런 걸 더 탄탄해야 되겠죠. 더 커야 되고. 그래서 대형 건물지가 있었다. 물론 창고로 썼겠지만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증거고요. 그 다음에 이 통공학적으로 볼 때는요. 지대석 이걸 깔았고요. 여기다가 탄탄하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옥수수돌, 이 성돌을 아주 굉장히 그 견고하게 아주 정교하게 쌓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임진왜란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평지의 읍성 체제에서 산성 체제에 바뀌게 되잖아요. 이제 읍성에서 산성으로 옮겨가요. 그러면서 모든 이런 그 백성들이 일단은 외세가 들어왔을 때는 전부 다 산성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서해 유성룡 선생이에요. 우리는 이 그 읍성 체제 가지고는 도무지 나라를 이거 지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산성 체제를 가자 그래서 산성 체제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래 그러자 그래서 1624년 바로 인조가 1623년에 그 인조 반정으로 이제 왕이 됐어요. 그리고 되자마자 바로 1624년도에 남한산성을 수축을 해요. 그래서 남한산성을 다 다시 쌓아요. 근데 대신에 옛날에 돌은 그대로 써요. 신라 때 그 있던 그 밑에 바닥에 있던 이런 돌을 워낙 견고하게 탄탄하게 해놨으니까 그 바탕 위에다가 돌을 갖다 쌓는데 그냥 여기저기 있는 편마음 갖다 막 쌓아요. 그래갖고 지금 거의 편마음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조 24년 요거예요. 폐허 위에다가 쌓았는데 그 당시에는 워낙 또 인조 때 임진왜란을 겪고 또 그다음에 인조 반정을 일어나면서 그 당시에 이관해난에 엄청나게 많은 병사들도 죽고 많은 사람들이 처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인재가 없는 거, 사람이 없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 성을 쌓고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전국 팔도에 방을 내려가지고 전국 팔도에 있는 그 스님들, 승군을 전부 다 모집을 해요. 그래서 팔도 승군을 모집해서 너희들 여기 쌓아. 그래서 군인들한테는 그 북서쪽은 저쪽에 승군들한테 쌓으라고 그러고 동남쪽은 여러분이 이회 장군 아시죠? 그 남한산성 가보시면 이회 장군이 거기다가 성 쌓다가 제일 날짜에 못 쌓아갖고 나중에 저게 빠져가지고 그냥 탕진을 했다 그래갖고 나중에 죽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부인과 천은 경상도에 가서 성 쌓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그거를 돈을 모금을 하러 다녔다가 그 이외에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부인과 그 첩이 다 같이 자살을 해요. 물속에 뛰어들어가고. 네, 그래서
거기 보면 수어장대 있잖아요. 그거 뭐 큰 건물 있잖아요. 수어장대 바로 옆에 거기에 청량당이라고 있어요. 그 건물. 그 사당이에요. 그 이회장은 거기다가 그 영정을 모신 거예요. 거기다가. 그 자기네들이 죽이긴 죽였는데 그 당시 죽인 사람이 이각이거든. 죽였는데 죽이고 보니까 이 죄가 없거든. 그래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거기다가 사당에다가 그 사람 영정을 모신 거예요. 그게 그때 그 당시 이 당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당시 승분이 했고 만들었던 것도 이거 60도, 원래 8, 90도였던 것을 60, 70도에서 좀 눕혀 쌓고 높이도 줄이고 그렇게 해서 쌓고 특히 이제 이때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여장이라고 하는 건데 이 여장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여장. 위에 보면 성에 보면 이렇게 구멍 뻥뻥 뚫려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 여장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장조 때 싼 겁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때 싼 거 아니에요.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쌌어요. 돌을 쌌어요. 그리고 요거 안문이에요. 이런 거 만들었어요. 이때 만든 거예요. 네, 안문 만들었어요. 안문을 12개 만들었나 그랬죠. 만들었고 병자호란이 일어났어요. 1636년도에. 1624년도에 쌓았는데 36년도에 병자호란이 일어났어요. 인주가 가서 수항단이라 수항 받을 숫자에다가 항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홍타이트가 여기 딱 앉아있잖아요. 항복을 받는 거예요. 바로 신화복을 입고 가서 파란 신화복을 입고 가서 바로 그 309 고주례를 이제 하면서 항복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우리는 천자총통이라는 게 있었어요. 대포가 있어요. 이거는 유효 사거리 1.4km에서 600m. 그래서 여기다가 탄환을 장전하고 쏘면 600m밖에 안 나가요. 근데 얘네들은요 홍위포라는 게 있는데 사거리가 최대 8km, 4km요. 이게 게임이 돼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남한산성이잖아요. 성이잖아요. 근데요. 성이 500개, 이거 지금 잘못 그려진 거예요. 이렇게 요거까지 이렇게 뺑뺑 둘러져 있는 건데, 원래 성이 요거예요. 이게. 요 부분인데, 이쪽에 봉이 있어요. 봉. 이게 원래 이쪽에, 요쪽에 있었거든요. 이쪽에 있는 봉인데 여기에 얘네들이 올라가고 그냥 홍익불을 뻥뻥뻥 막 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행궁에, 거기에 그 인조가 바깥에 거리 바깥에 건물이 2개가 있어요. 바깥에 있는 건물에 앉아있다가 막 앉아서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통보 대포와 그 기둥에 빵 터져가지고요. 깜짝 놀라서 막 기어 들어갔다는, 막 뛰어 도망들 갔다는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이 대포가 홍익포를 뻥뻥 막 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갖고 그때 이 병자호란을 통해서 이 홍익포의 위력을 알게 됐죠. 홍익포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뭐냐면 병자호란이 끝나고 난 뒤에 뭘 만들었냐면 바로 이 포로. 이게 뭐냐면 옹성이에요. 여러분 옹성. 이 옹성이 뭐냐면 여러분 남한선생에 가서 이거 보셨어요? 혹시 보신 분? 이거 연주봉에 있는 이 옹성이라고 하는 거 이거 원래 성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가 안 가는데 이렇게 돌아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쭉 나와갖고 여기 성이 하나 더 있어요. 요거 혹시 가보신 분 안 계세요? 이걸 옹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성에도 이 옹성이 여기 남한산 성에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꼭 가보셔야 돼요. 남쪽에 요게 옹성이요. 이 여기 옹성이 5개가 있어요. 화성에도 있는 것 저쪽에 같은데요. 화성에도. 우리가 알기로는 저 옹선 오는데 저기서 뭐 훈련을 해보고 그랬다고. 여기 아니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저기 들어왔잖아요. 여기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저 후방에서 측면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기습 공격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대포를 달았어요. 포로를 24군데나 만들어갖고 대포를 쏘게끔 만들어놨어요. 완벽하게 해놓은 거예요. 요거 포로예요, 포로.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은 옹성이라고 제1남옹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남쪽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쭉쭉쭉쭉 있어요. 근데 제1남옹성인데 이런 식이에요. 이 성이 있잖아요. 밑에 내려온 거 아닙니다. 이거 하늘 공중에서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포로를 만들었어요. 이런 기법으로 만든 게 바로 옹성인데 이 옹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한선생에 가시면 꼭 보세요. 옹성 꼭 찾아가서 보세요. 보통은 안 봐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 옹성 꼭 가서 보세요. 연주봉에 있는 거 꼭 가서 보세요. 그다음에 숙종 때 가지고는 이제 이 봉 있잖아요. 이 한봉하고 봉함이 이거 원래는 원성이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이거까지 여기다가 성을 쌓아가지고 외성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성과 외성 원래는 8kg였고 내성만 근데 외성까지 만들어 12kg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성, 외성이 다 만들어졌다. 숙종 때 만들어졌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그랭이질 바로 숙종 때 그랭이질을 함으로써 견고하게
돌과 돌을 서로 맞물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포가 빵 쏘더라도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돌 크기도 원래는 그 예전에 만들 때는 보통 아무리 커봐야 80kg, 뭐 90kg 그랬는데 900kg까지 400kg, 900kg까지 큰 이 바위 덩어리를 갖다가 갖다 쌓은 경고가 쌓은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무슨 대포가 더 치더라도 꼼짝 진짜 견고하게 쌓은 그 추성 기법이 이 당시 바로 그 당시에 누구의 숙종 때였고요. 정조 때 와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조 때 아까 바로 그 벽돌 그 기법 삼합토 기법을 이제 그 개발을 하면서 벽돌을 쌓아서 내구성 그다음에 또 아름다워요. 이거를 여기서 구현하는데 거의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삼합토예요. 석회, 황토, 모래를 섞어가지고 땀에 아주 시멘트가 돼요. 그래서 아주 정말 견고하게 되는데 이게 보세요. 아까 그랬죠. 인조 때 쌓은 성이 이런 식이에요. 이런 성인데 이거 그냥 대포 한 번 맞으면 그냥 무릎 무너져요. 이거를. 근데 어떻게 해요? 이거 보세요. 이거 삼합토 갖고 강해 갖고 벽돌 쌓으니까 탄탄하잖아요. 더구나 내구성도 이거는 진흙에다가 갖다 포를 쏘는 것처럼 탁 쏴도요 이게 무너지지가 않아요. 무너져도 그 부분만 깨지고 다른 데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만약 이거 같은 경우에 포를 딱 쏘잖아요. 이게 뭐냐면 포를 쏘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큰 돌덩어리가 파괴가 되면서 파편이 튀어요. 이게 사실 또 다른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돼. 그랬다고 해서 정조 때 와서 정조가 수원 화성을 쌓고 나서 다 완성하고 나서 3년 뒤에 와서 남한산성을 또 쌓은 거예요. 쌓은데 뭐냐면 여장이에요. 이 여장. 이 여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여장은 뭐냐면 여자도 뛰어넘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낮은 성이라는 거죠. 구멍이 3개예요. 가운데 거는 밑을 쏘게끔 돼 있고 양쪽에 있는 요거하고 요거 옆에 있는 거 2개는 먼 거리.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걸 원총안, 아니 근총안, 먼데 있는 것은 원총안이라 해요. 멀언자를 써가지고 그렇게 총안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요거 제가 이거 설명을 요건 아주 삼합도 기법이에요.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 기법이고요. 시대별로 바로 이제 시대별로 그렇게 축성 기법의 변천 과정을 이제 이렇게 사용한 거. 요거 남한산성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통일신라 때는 뭐냐면 보병, 기병, 투석 이런 개념이고 재래식 공성무기가 인조 때부터 나왔고 요거를 이제 전부 다 이제 경사를 지체음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기법을 썼고요. 그다음에 첫날에 병작을 한 때 이제 홍위포가 들어오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대형 성돌, 그레이질 공법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다 적용이 됐고 나중에 이제 원거리 포까지 모두 견고하게 이걸 흡수해낼 수 있는 바로 벽돌, 전돌 기법이 이제 사용됐고 강해가 사용됐다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마음중학인데 이게 사실은 뭐냐면 5가지의 아주 경이로운 테크놀로지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 5가지의 요거 통일신라 시대 때 이거 굉장히 견고하게 쌓은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안정성, 또 홍위포에 대비한 60도 미학이라고 해서 들여쌓기 안으로 이렇게 들여쌓기 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용도, 아까 옹성 얘기했잖아요. 이거 용도라고 해요. 그 용도를 쫙 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요거는 조각보처럼 맞물린 거, 그레미질이라고 하는 거 숙종을 뺀 거. 5번째는 뭐냐면 석회, 벽돌과 석회. 요거 조화를 이룬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 말씀드리는데, 제가 사실 요거 상대, 여기에서 5가지 좀 포인트를 집어서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 시간이 다 돼갖고. 하여튼 그래서 요 남한선생의 수성수의 공학적 산 찍으세요, 산 찍으세요. 요거 지금 뭐냐면, 요때부터 쭉 발전해온 과정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본 거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한국의 축성 역사와 남한산성의 그 기술적인 거, 다른 것들 무슨 건물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일체 얘기하지 않았죠. 오로지 기술적인 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축성 기술만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성과, 역사, 그 다음에 남한산성의 그런 그 발전 과정, 오늘날까지 과정 그런 말씀드렸는데 이 남한산성의 이 성곽은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우리나라의 성곽의 교과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한산성 가시면요 지금까지 그냥 단순하게 가서 보시던 그 눈을 보지 마시고 진짜 거기에 기술적인 그런 요소들, 역사적인 그 맥락 속에서 어디 하나하나 거기에 그 기법들, 그다음 변천 과정, 어떤 그런 아픔이 있었는지에 대해서까지도 깊이 있게 탐리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